자, 우리가 이제 경매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경매를, 왜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방송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경매를 왜 하는가? 경매는요, 제가 이제 처음 경매를 배운 게 이제 2004년도에 처음 경매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처음 경매를 배우는데, 그때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봤는데, 자, 투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현재가에 사가지고 그게 장래 어느 시점에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 자, 그게 이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식이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가 뭐 1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요. 지금 샀죠? 사서 뭐 며칠 후 또는 몇 달 후 일정 정도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어느 시점에 그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를 바라보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투자예요. 근데 뭐 주식만 그런 게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뭐 내가 빌라를 예를 들면 5천짜리 빌라가 있어요. 또는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현재 사가지고 뭐 1년 후, 2년 후. 그래서 그게 뭐 1억이 되거나 뭐 2억이 되거나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게 이게 투자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인 건데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 항상 이상하게 왜 내가 사면 떨어지죠? 신기하게도요.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오르고요. 항상 그랬단 말입니다. 투자라는 게 투자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도대체 오르길 기다리는데 오를지 안 오를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투자의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잃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2004년도에 우연히 경매를 배웠다 했잖아요. 경매를 배웠을 때 보니까 경매라는 건 이게 아니더라고요. 현재가에 사가지고 장래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에 삽니다. 그냥 현재가가 있어요. 그럼 현재가보다 싸게 사는 게 경매더라고요. 현재가보다 싸게 사는 거. 이게 경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있다. 이거를 현재 100만 원인데 그걸 80만 원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80만 원에 사가지고 막바로 그냥 사자마자 다시 현재가인 1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 즉 사면서 처음부터 피를 보고 사는 거. 이게 경매더라고요. 자, 이러면 바로 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의 그 불확실성.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 오를까 안 오를까. 이 불확실성이 이미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매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위험이 없는 투자법이잖아. 라는 거였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이제 그 차익거래라는 말도 있었어요. 주식에서 보면. 그냥 처음부터 차익거래를 하는 거네. 시세가 싸게 사는 거잖아. 아니,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네? 해가지고 시작한 게 경매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경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 라고 써놨는데요. 시세보다 싸게 산다. 다양한 투자법들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런 여러 가지 투자법들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투자가 그냥 현재가에 사가지고 오르길 기다리는 것뿐인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바로 이겁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툴이라는 거. 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툴이 뭐가 있을까요? 마땅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뭐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을 한다든가 뭐 공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방법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진입장벽도 있고요.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경매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조금만 배워두면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저랑 이제 그런 걸 공부하겠죠. 권리 분석 이런 거. 그런 것만 좀 알아두면 그냥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누구에게나 주는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도요. 저한테만 그런 기회가 왔던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경매가 일반적인 재테크랑 다른 점이 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무조건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야 돈 벌어요. 바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다른 데는 이런 기회가 없었죠. 이런 기회를 주는 투자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매를 시작한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매를 권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바로 시세 현재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다른 투자법은요. 바로 그래서 이 경매 제가 메리트를 느낀 거고요.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경매가 여러분들 경매를 어디서 하죠? 경매법정에서 하겠죠? 여러분 경매법정 가보신 분들 있나요? 자, 경매법정에 가보시면 또는 이제 경매물건 검색을 해보시면 경매물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아파트나 빌라, 뭐 공장, 땅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경매물건들이 왜 나올까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런 게 경매법정에 왜 나올까요? 자, 경매에 나오는, 자, 이제부터 이제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원리입니다. 제가요, 이제 경매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 경매에 대한 어떤 뭐 용어 정의, 뭐 경매란 무슨 뜻인가, 뭐 용어 정의를 한다든가, 뭐 뜻풀이를 한다든가, 뭐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뭐 법적인 의미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안 합니다. 그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죠. 경매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경매란 뭔가라고 설명을 해보실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경매 이러면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거면 된 겁니다. 내가 경매를 어디서 해요? 법원 사안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그냥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예.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또는 경매에 나온 아파트가 유찰이 됐는데 그걸 낙찰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 지금 제가 한 두 문장 얘기했잖아요. 이 두 문장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었나요? 뭐 경매, 낙찰, 유찰 단어 자체가 뭐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대략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지 경매라는 게 무슨 뜻이고 뭐 법적인 용어가 어떻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부터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 경매가 왜 나올까요? 자, 법원에 자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치자고요. 보통 경매 나온 집들을 보면 주의래요. 예를 들면 집값이 2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2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빚이 쌓여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뭐 한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임차인이 또 한 5천만 원짜리가 그 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또 누가 저당을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빚이 쌓여갑니다. 빚이 쌓이다 보면요. 집값보다 빚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자, 요럴 때 이게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집값보다 빚이 많습니다. 자, 집주인이 집을 팔라고 들라고 보니까 빚이 많죠? 못 팔겠죠. 팔려면 2억에 팔아봐야 나머지 빚을 못 갚죠? 돈을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못 팔아요. 자, 여기서 집주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라는 말도 되는데, 채무자. 자, 채무자, 집주인, 뭔 뜻인지 모르시나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는 봤죠?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채무자 입장에서 또는 집주인 입장에서 빚이 많아요. 그럼 이 집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자니 빚은 많고. 자,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바로 이 집을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집을 포기합니다. 즉, 팔라고 해도 안 팔고요. 자, 집주인이 집을 포기해요. 그럼 뭐를 할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를 안 할까요? 예를 들면 파는 거 안 팔겠죠? 못 파는 거죠. 또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자를 갚아라. 이자 못 내겠죠. 또는 만약에 임차인이나 나갈래요. 내 돈 빼주세요. 그럼 집주인이 못 빼주니까 자, 네가 빼서 나가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네가 빼서 나가려고 봤더니 이 빚이 많아. 빚이 많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못 나가. 그러다 보면 또 빚이 쌓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여기서 뭐 세금이 압류가 돼요. 뭐 카드값을 못 갚아요. 그러면서 그게 빚이 쌓여가요. 그럼 이제 아예 손을 놓습니다. 이자를 안 내고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자, 포기를 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자, 여기에 이제 빚을 준 사람들 은행, 예를 들면 은행이나 임차인이나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회수를 해야 돼요. 은행빚 5천만 원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 뭐 또 가압류 또는 근저당.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은행빚 이런 채권, 빚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 집주인이 포기했어요. 안 갚아. 야, 네가 팔아서도 갚아라. 이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는데 못 팔아요. 자, 그러면